조금 더 세밀하게 중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게 이제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거기 달려 있다.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소위 이제 이팔 전쟁 이슈가 불거져 나오면서 중국과 대만이 다음 차례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전쟁 발발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예, 물론 이제 뭐 전쟁이라는 거는 항상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발이 되죠. 그래서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중국과 대만 간의 소위 전쟁은 일방적으로 이제 중국이 공격을 해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대만이 먼저 공격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이루어져서 생겨야 되는 건데 과연 이 시점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대만과 미국 간에는 1979년 1월 1일에 이제 중미 수교하면서 미국이 대만과는 단교를 합니다. 단교를 하고 그해 4월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만을 지원하겠다라는 법을 만들어요. 이때부터 이제 대만의 별명이 생겼죠. 대만은 미국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거기 딱 떠 있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처하고 있고 미국의 서태평양이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서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만약에 지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대만이 없으면 오키나와 열도에서부터 한국에서부터 저 밑에 인도차이나 방동까지 뻥 뚫려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제어를 해야 된다면 대만을 결국은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보호 내지는 수호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도 그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2027년 얘기를 하는데 이 2027년이 마침 이 4선에 도전한 21차 당대회가 열리는 시기예요. 그러면 뭔가 전리품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점령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때문에 저렇게 쩔쩔매면서 장기전으로 가 있죠. 대만도 그런 면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무기 다 가지고 있고 적어도 베이징, 상하이 그리고 저 삼엽댐 이런 것들은 각오를 해야 돼요. 타격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대만은 세계 8번째 크루즈 미사일 자체 개발국입니다. 사거리 2,500km의 슝펑, 웅풍이라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뭐 700기 정도씩 베이징과 상하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죠. 안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사실은 대만이 중국을 이기기는 어렵죠. 방어를 뭐 어떻게 물론 혼자서도 방어도 안 됩니다. 결국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미국이 도와줘야 되고 미국이 도와준다는 거는 미국에서부터 군대를 끌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일본에 있는 8개 미군 기지,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평택 기지 여기에서 이제 차출을 해서 쓸 텐데 물론 지상군 같은 건 가기가 어렵지만 공군력 같은 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북한이 볼 때 한반도에 공백이 생겼다. 이래서 또 오판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더러 이 대만 해협이라는 게 그 지경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면 약 반이 이 여기를 지나서 남중국해를 지나서 인도양에서 유럽으로 가고요. 반이 이제 태평양 건너서 미국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리의 주요 물량 수송로일 뿐 아니라 중동 원유의 80%가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실 이 지역에서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한국의 에너지 수급은 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딱 볼 때는 양안, 대만과 중국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거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시진핑이 이게 중국의 꿈, 중국몽의 완성이 대만과의 통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언제 해야 될지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고
중국은 한 번도 대만 통일을 빨리 하겠다, 뭐 공격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주로 미국의 서태평양 사령부에서 이제 약간 군산 복합 논리도 들어있다. 결국 이제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든지 제어를 해야 되지 우리가 해상에 그 소위 군사력이나 패권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미국적 의도도 좀 들어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당장 뭐 이렇게 그 네. 소위 대만 침공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아, 네. 그 또 아까 말씀 중에 미국이 중국을 좀 제재하면서 혜택을 입는 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인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은 거기에 포함될 수가 없나요? 그 한국은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어. 중국이라는 데가 이제 제조업을 네. 많이 하고 그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중급 기술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아, 그죠? 네. 그리고 게다가 또 젊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습니다. 거기다 또 그 베트남 같은 데도 젊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에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싼 임금을 투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이제 가격이 결정이 많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소위 인도가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난번에 그 인도 뉴델리 G20 보셨지만 아주 그 모디 총리가 네. 마치 자기가 주관하는 행사처럼 네. 움직이잖아요. 그런 자신감도 조금 붙었죠.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미래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한국은 나름대로 그 분명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분명한 기술력이 있고 특히 지금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부분 뭐 조선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데는 우리가 이제 확고한 우위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한국도 국내가 많이 문제죠. 내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데 대한민국은 애초부터 통상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판들어서 경쟁력 있는 물건을 파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좋은 물건을 만들고 기술 우위를 가지면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운 네.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경제라는 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뭐 우리가 보통 가성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싸고 좋은 물건은 사실 없어요. 상대적으로 좋은 거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더 우리가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거기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그 미국과 서구 세력과 중국의 이런 대치 관계가 앞으로 좀 화해 무드로 가는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요? 그 지금 이제 분위기는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고요. 중국은 또 이 소위 뭐 디커플링이라고 했다가 디리스킹 위험 관리만 한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 적입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는 항상 4개 나라를 적으로 규정하는데 지금 가장 큰 적은 중국이고 그다음에 러시아고 그다음에 북한이고 그다음에 이란입니다. 이 4나라는 악의 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결국은 여기하고는 경쟁 관계를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가 제재를 받는 입장이니까 미국을 앞에 두고는 중국과 연합을 하고 중국도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중러가 같이 연합을 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이 해소가 되려면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중국은 미국이 옛날 같지는 않잖아요. 미국의 힘이. 어쨌든 약간 쇠퇴했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은 이게 지금이 찬스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은 미국의 힘이 떨어졌을 때 내가 최대한 그 중국의 역량을 끌어올려서 저걸 한번 넘어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미중 갈등과 이런 것들도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다만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서로 필요로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든도 디커플링을 얘기했다가 디커플링은 근본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디리스킹으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도 이 미국을 막 배척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블링컨 장관의 방중도 오케이를 했고 옐런 재무장관 방중도 오케이 했고 러먼드 장관 방중도 오케이 했단 말이죠. 네. 그 얘기는 뭐냐. 힘들지만 갈등이 있지만 대화를 지속해 가겠다.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갈등 있는 대화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통 갈등이 있으면 잘 안 만나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있는 걸 그대로 인정을 하고 네. 갈등 있는 대화기에 진입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작년에 시진핑과 바이든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서 합의한 게 뭐냐. 중국과 미국 간에는 갈등이 있다. 그러나 이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자. 그래서 고위급 교류를 계속하자.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이어질 거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G20이 열릴 때 만약에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난다면 그런 메시지를 국제적으로 발출을 할 거다. 결국은 경제 교류나 활성화를 통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다라는 걸 둘이서 또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미국이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어요. 네. 지금 미국에서 표를 얻으려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정책을 하지 않으면 표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 원래부터 세게 했었고 바이든은 거기에 이어받아서 이제 민주, 자유, 가치 이런 걸 더해서 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경제가 어렵다고 중국과 잘 지내겠다라고 얘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네. 그렇다면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계속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중간에 변화하는 상황을 보면 뭔가 양자가 교류를 통해서 주고받아야 한다라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그런 교착 상태에서요. 잘 줄타기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네. 줄타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네. 사실은 줄을 잘 탈 수 있으면 좋은데 줄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좋은 예인데요. 그 한국 반도체 삼성과 SK가 중국에 공장이 있고 전체 반도체 생산량의 40%를 중국에서 생산을 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14나노 이하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장비가 반입이 된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풀었잖아요. 네. 이제 들어갈 수 있다. 네.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죠. 이런 얘기는 계속 우리가 하면 할수록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안 된다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 마찬가지로 중국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겁박을 자주 해요. 너희 반도체 동맹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이러면은 우리 니네 물건 안 사줘. 근데 이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만약에 미국과 한국이 잘못되고 일본이 잘못되면 반도체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 물건이 있어야 사고 팔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당신들이 이런 게 필요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반도체 산업 구조를 그 당신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가야지. 네. 그렇게 특정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그 줄타기를 할 게 아니고 이런 원칙에 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게 훨씬 더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나가는데 유리하다. 그 활용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뭐 아니면 도도 아니고 네. 그 중간에 여러 해결책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걸 네. 잘 따져야겠군요. 교수님 오늘 너무 귀중한 인사이트들 많이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국을 전공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하고 손절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네. 요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매주 중국 지방정부 대표단이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래요? 네, 이 무슨 얘기냐? 물론 이제 큰 국제적인 관점, 뭐 국가 간에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지방 정부나 민간 기업들은 여전히 한국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을 해야지. 이제 중국하고 끝났어. 이렇게 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방 정부라든지 특정 산업에 대해서 한국의 기술과 이런 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중국에서 그런 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접합점을 찾아가는 조금 더 세밀하게
중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강준영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